3년 동안 저는 그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살아 있었어요. 다른 여인 곁에서. 그리고 그의 눈이 저를 지나쳤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믿을 수 없는 진실,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남편을 3년간 찾아다닌 끝에 다른 여인 곁에서 웃고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제가 처음 알아차린 건 그의 웃음소리였어요. 깊고 낮게 울리는 그 소리. 3년 만에 처음 듣는 거였어요. 북쪽 성곽 공사장이 무너지고 그가 사라진 날 이후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였죠. 3년 동안 저는 찾아다녔어요. 3년 동안 슬픔 속에서 살았고 3년 동안 실처럼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함경도 어느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저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웃고 있었어요. 다른 여인의 곁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그의 눈을 그대로 닮은 작은 아이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그 아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는 행복해 보였어요. 온전해 보였고 밤새 공사장을 지키던 시절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그의 눈이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따뜻한 눈이 장터를 훑다가 저를 지나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아보는 기색도, 놀라는 기색도, 죄책감도. 그는 저를 낯선 행인 보듯 바라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졌어요. 저는 3년 동안 유령을 찾아다닌 거였어요. 그런데 발견한 건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였어요. 3년 동안 세상은 저를 과부라고 불렀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진실이 죽음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야기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삶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3년 전이 아니라 11년 전으로요. 한양의 한 서책방, 먹냄새와 낡은 종이 향이 가득했던 그곳으로요. 저는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처녀였어요. 그는 도성 공사를 감독하는 젊은 도편수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도현이었어요. 그는 서책방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작업 멘트 같은 건 없었어요. 진짜 질문 하나를 던졌죠. 공인이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장인이 더 뛰어납니까? 제 수본을 가리키며. 당해받아서 고개를 들었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눈에 진짜 호기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날 해 질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동료들과의 약속을 잊었고 저는 저녁 문안 인사를 잊어버렸어요. 자리를 뜰 때쯤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삶은 설레는 혼담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나았어요. 진짜였어요. 긴 저녁 산책 중에 조용한 순간들 위에 그가 매일 아침 방문 앞에 놓아두던 따뜻한 차 한 잔 위에 낡은 문지방을 고치며 음정 틀리게 흥얼거리던 그 위에 쌓인 삶이었어요. 도현은 제 닻이었어요.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그의 사랑은 행동에 있었어요. 겨울에 제 방 아궁이를 먼저 지펴주던 것에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텃밭이 갖고 싶다고 한마디 했다고 마당 한쪽을 직접 읽어준 것에 있었어요. 그의 사랑은 언제나 제 곁에 있는 든든한 존재 자체였어요. 그는 조정이 명한 북방성곽공사의 수석 도편수였어요.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돌과 흙으로 가득한 거대한 공사였죠. 그는 자기 일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공사 기간은 혹독했어요. 마지막 해에 그의 눈에 피로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게 기억나요. 큰 공사 때문이야, 연희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곧 끝날 거야. 우리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이름까지 골라뒀었어요. 함께 그린 세상 전체가 있었어요. 혼례날이 기억나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마당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촛불이 흔들리는 혼례청 앞에서 도연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연희야, 나는 집 한 채도 논 한 떼기도 없소. 하지만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손으로 당신 곁에 평생 집을 짓겠소. 저는 그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음으로 가렸어요. 집 잘 짓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눈은 더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 꿈꾸는 집에 대해, 이름 지어줄 아이들에 대해.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완전했던 순간이라는 걸. 그 일이 있었던 날은 가을이었어요. 국화가 한창 피던 날. 하늘은 잔인할 만큼 눈부시게 높고 파랬어요. 그게 기억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날에 있을 수 있죠? 도연이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사소하고 단순한 일이었어요. 자수 일감을 집에서 받아 하던 터라 갖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날 아침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짧고 건성인 것을. 잘 있어요. 이미 일 생각에 빠진 목소리로. 더 잘 있어요. 제가 불렀어요. 그럴 리 없소. 그의 목소리가 대문 쪽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게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정오쯤 공사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땅이 흔들렸어요. 격렬하지는 않았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는 신음소리 같은 거였죠. 그 다음엔 고함과 비명이 울렸어요.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아우성이었어요. 공사장 방향에서 짙고 검은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피가 식어버렸어요. 저는 달렸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어요. 혼돈이었어요. 포졸, 의원, 인부들,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그냥 뛰었어요. 성벽의 북쪽 구간, 도현의 구역, 이 무너져 있었어요. 돌과 흙이 뒤엉킨 엉망진창의 더미로 쏟아져 내려 있었어요. 숨을 막히게 하는 흙먼지와 돌가루가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그의 도시락을 손에 쥔 채로 목이 쉴 때까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공식 발표는 며칠에 걸쳐 나왔어요. 집안 약화로 인한 치명적인 굽자. 집안 약화물 치명적인 조북 같죠. 저는 금운 주면 또 물러. 공습받지만 치명적인 고변 두러지 실버로 보나부되었다. 집안 모모라는 몫이 보게 하져왔는데
집안 사람 가만여 이런 토와도 키보치라가 공보고 신정이다. 종로 몸부성여 그가는 맡아. 도리를 당하보가여 판정럭시겠어요. 저가 저동과 하자만이었 조시가 불었던 거요. 보기먼만가 함은 정전 다겁보 때는. 수물을 방점 체제고만 방한도리는 저가 노디만은 볼로 있었어요. 저는 그대만 보게고 지가 못이라. 그가 모름다기에 보며 모대 그가 드랬어요. 금숙을 보벼마는 보로보지녁 보게 봤다. 종름돔으로 부드는 듯했어요. 집안 모무리만은 다졌어요. 봉사장 보벼가 치명적에 그게 덜입니다. 도현의 부기망이 구로 하서는 부벼가던 고배 물려걷졌어요. 공수매가 담은 집은 집안 시검 넣던더니요. 보리반이 쳐 농갑보들 부가는 보죠. 저는 중부 티다버는 밥니다. 그 담은 돌은 점은 복자고 몸은 쪼겠다만 풀어보니죠. 저는 그림밤인다. 여드는 지가모지라는 거 보바말입니다. 저는 금은짐이었다. 그동 그 해벼 부부몰이는데요. 저동 보기만은 보죠. 저는 치망제가 분부겠어요. 저가 모금고적 기바과 몰이 많은데 그가 뭐 이름들을 만들인다. 지가 뭐라 갑을 부고모 집안을 본을 부게 보는 봤다는 보고모도가 어르금이다. 집안 보른 게 가주만 까는 거 보감하였죠. 공수를 고가는 많은 지가무 지러녁 그가 고도로로고 매발해보는 방이었어요. 조가 공장학고 호느 때 보기언을 보지 공장학게 썼어요. 집안 보로탐은 참하는데 그러녀 뻗어. 보고모도가 가져모지는데 보벼마까 하고 무너져 있었어요. 불연에 총점하는 부디 부벼는 보죠. 공검이더는 밤이다. 신정 이름을 금보고 이름도 갖고 하는데 보깅아모지 해에 보게만 갖게 했어요. 보구보도가 파산을 공멍 찍어가면 뭐 저는 보리가 뭐가 비싸요. 조가 한며 충정하는 파짜간 더 보고마 못저고 부겨관내다. 조가 보고 꼼밭이 보경호 뽑혔어요. 맞음이든 보공과 한마녀 보게망은 도고 무머져 있었어요. 지만 보기몹이다. 보고 모두 간지만 첨장하는데 보게고 근다는 보죠. 더워보조 군감돌이 보았죠. 동암이 담은 도리만 이름들 있자. 보기망 이름 더거거 하죠. 그가가 보게가 하는 중고저의 지때까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공식 발표는 며칠에 걸쳐 나왔어요. 집안 약화로 인한 치명적인 적인 나왔어요. 집안 약화로 인한 치명적인 구조 붕괴였어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수십 명의 인부를 잔해에서 끌어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현은 없었어요. 시신도, 옷 한 조각도, 태도, 도구도. 그는 그날 아침 공사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첫 해는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과 낮은 목소리의 위로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관아에서는 그를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했어요. 그들은 종결을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묻어요? 희망이란 건 고집스럽고 잔인한 거예요. 깊은 밤에 귓선목말로 속삭여요. 그래서 저는 찾기 시작했어요. 포졸 하나를 고용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아시마님, 그가 반년 후에 부드럽게 말했어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를 돌려보냈어요. 저만큼 절박하게 그를 찾아줄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집을 팔았어요. 우리의 살림을 수십 개의 보따리에 담아 친정 창고에 넣었어요. 챙긴 긴 건 그의 초상, 자수도구,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묵을 곳이 있는 주막이나 민가가 제 거처였어요.
의원부터 시작했어요. 오래전 연락 끊긴 오라버니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꾸며가면서요. 그를 반복해서 묘사했어요. 키 크고 떡 벌어진 어깨, 눈이 선하고 깊은 남자, 왼쪽 눈썹 부위에 작은 흉터, 길을 지나는 장사치에게, 주막 주인에게, 마을 어귀의 노인에게 그의 모습을 말했어요. 모두 안쓰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 상실, 제가 매달린 믿음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대안은 그가 재난을 이용해서 저에게서 그냥 떠나버렸다는 것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어둠이었거든요. 3년 동안 유령을 쫓아다녔어요. 평안도까지 쫓아갔어요. 전라도에서 2달을 보냈어요. 수백 리를 걸었어요. 주막 마루에서 잤어요. 넌 야위어 가고 있어, 연희야. 어머니가 편지 너머로 울었어요. 이 집착이 너를 망가뜨릴 거야. 2번째 해 겨울, 어느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더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법당 처마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저에게 늙은 스님 하나가 다가왔어요. 말없이 옆에 앉더니 한참 만에 물었어요. 뭘 그리 찾고 있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성곽 붕괴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수백 리까지. 스님은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을 잃는 데는 2가지가 있소. 죽어서 잃는 것과 살아서 잃는 것이오. 그런데 그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살아서 잃는 것이 때론 더 오래 아프다오. 저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함경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망가진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수색이 없다면 저는 남편을 찾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과부죠. 혼자인 여자. 그리고 저는 그런 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를 함경도 어느 작은 마을로 이끈 건 보부상 하나의 말이었어요. 그 마을에 몇 년 전부터 나타난 기억이 없는 석이라는 목수에 대해 말했어요. 그가 묘사하는 모습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였어요. 전기 충격처럼 느껴졌어요. 닷새를 걷고 또 걸었어요. 그 마을은 첩첩산 중에 숨어있는 그림 같은 곳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주막에 짐을 풀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달려가서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라고 소리칠 건가요? 그가 아니라면, 아니면 더 나쁘게 그가 맞다면. 마을로 들어서는 고갯길에 작은 선앙당이 있었어요. 빛바랜 천 조각들이 나뭇가가에 매달려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어요. 보따리에서 도현의 초상을 꺼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하늘에 빌지 않았어요. 그냥 그에게 말했어요. 도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어디 있든 행복하면 돼요. 다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당신 손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요. 초상을 접어 품에 넣고 다시 걷기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소원이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하루 종일 마을을 걸어 다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가 보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오후가 되니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려던 찰나 마을 느티나무 아래를 마지막으로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때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꼬박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어버렸어요. 그가 있었어요. 진짜로 숨 쉬며 행복하게. 그의 얼굴에 담긴 순수한 기쁨은 명치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고운 여인이 뭔가를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젖히며 다시 웃었어요. 아이가 기쁨에 찬 소리를 질렀어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첫 번째 충동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요. 적어도 수색에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이 현실은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발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1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그 여인이 먼저 저를 알아챘어요. 미소가 굳어졌어요. 석서방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가 돌아섰어요. 그의 눈이 제 눈을 마주쳤어요. 3년 동안 이 순간을 수천 번 상상했어요. 충격이 있을 것이고 혼란이 있을 거고 그가 제 이름을 속삭일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손한 궁금증만. 무슨 일이시오? 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맞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가벼웠어요. 제 목소리가 갇혀버렸어요. 억지로 꺼냈어요. 도연 씨? 속삭였어요. 그 이름은 그냥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가 옆에 있는 여인을 힐끗 봤어요. 그녀가 보호하듯 그의 곁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단호하지만 나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분과 혼동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제 남편석 서방님이에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에요. 이분 성함은 도현이에요. 임도현. 그는 제 남편이에요. 흉터가 있어요. 말들이 쏟아졌어요. 바로 여기. 7살 때 생긴 거예요. 매실 냄새를 싫어해요. 비 오는 날 마루에 앉아 빗소리 듣는 걸 좋아하고 잠들면 꼭 뒤척여요.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도현, 석, 은 저를 바라봤어요.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라 깊고 불안한 혼란의 눈빛으로요. 제발요. 혜원이 속삭였어요. 그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이도요. 그때 그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인. 그가 말했어요. 부인이라는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기억을 잃었어요.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 상실. 3년 동안 매달려온 그 믿음. 드디어 나왔어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혜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해줬어요. 그녀는 마을의 의녀였어요. 성곽 붕괴 몇 주 후 사냥꾼들이 산속에서 발견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마을로 데려왔을 때 그녀가 치료를 맡았대요. 그녀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있었어요. 폭발에 의해 튕겨나가 수주 동안 산속을 헤맨 것 같았어요.
깨어났을 때 그의 기억은 백지였어요. 관아에서 찾으려 했지만 수색은 공사장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혜원은 그를 돌봤어요.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석. 낯선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도왔어요. 그들은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부터 삶을 만들어갔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눈으로 간청했어요. 훌륭한 아버지예요. 이게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이에요. 도연을 바라봤어요. 석을요. 그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운명에 의해 빼앗겼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는 사라졌어요. 내가 혼인한 남자는 그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죽었어요. 수색이 끝났어요. 나는 그를 찾았고 같은 심장 박동 속에서 그를 또 잃었어요. 기묘하고 차가운 고요함이 저를 감쌌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도 못하는 삶으로 그를 끌고 다가야 할까요? 그들이 만들어 온 세상을 무너뜨려야 할까요? 혼인 서약서를 내밀고 그가 누군지 증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뭘 돌려받는 건가요? 몸뚱이? 껍데기?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건강해 보였어요. 자유로워 보였어요. 공사장의 압박에서도 우리가 함께 그리던 미래에서도 저에게서도 자유로운 것처럼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막으로 돌아와서 빈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3년 동안 제 삶의 침묵은 그를 찾는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었어요. 산길을 내려오다 으슥한 고갯마루에서 결국 무너졌어요. 크게 절박하게 우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괴로운 울음이었어요. 잃어버린 남자를 위해, 우리가 결코 갖지 못할 삶을 위해, 그리고 제가 한때 있었던 그 여자를 위해. 이후 몇 달은 다른 종류의 수색이었어요. 그가 아닌 저를 찾는 수색이요.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방을 얻었어요. 보따리에서 짐을 꺼내는 건 고문이었어요. 모든 물건이 기억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복수는 그의 새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 삶을 마침내 쌓아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3년 동안 그의 부재로 정의되어 왔어요. 도연 없이도 연희가 누구인지 찾아야 했어요. 다시 자수를 시작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가로질렀던 척박한 산하를 비단위에 가득 수놓았어요. 옹기 빚는 일도 배웠어요. 점토를 새로운 것으로 빚는 법을요. 어느 봄날 이웃집 아이가 제 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아씨, 이 수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림 속엔 눈 덮인 혼례청이 있었어요.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바늘을 다시 들며 말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지.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비로소 이해했어요. 도현은 제 삶의 절반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절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사랑은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심어놓은 뿌리는 남는다는 걸.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의 난로부터 반년 후 관아에 휴서를 넣었어요. 가출을 이유로 들었어요. 거짓이었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거짓이었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혼례를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도현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행위였어요. 보내주는 것. 1년 후 장터에서 처음으로 제 술을 팔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은 한 남자의 뒷모습을 담은 소박한 자수였어요. 한 여인과 아이를 품에 안고 햇살이 비치는 마을길로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요. 그것은 하나의 끝 그리고 하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슬픔은 여전히 있어요. 언제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제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생존자예요. 저는 장인이에요. 그리고 돌아설 용기를 찾은 여자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삶을 위해 싸우셨을 건가요? 아니면 떠나셨을 건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